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11주차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 세계 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전쟁을 인류가 치러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막대한 인적 손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전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많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물적 손실이 있었고 물자가 소모되었고 그로 인해서 물자 부족,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1차 대전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에게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물다 보니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 뭐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유럽이 분할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유럽이 폐허가 되었고 승전국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전사하기도 했고 피해를 입기도 했고, 그 독일이 그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만, 그 세계 1차 대전의 주요 전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진행이 됐냐면 프랑스 땅에서 진행이 됐어요. 독일 땅에서는 실제로 뭐 전쟁이 행위가 그 전선이 형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승전국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어떤 세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전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돈을 빌리는 국가, 채무국에 있었지만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는 세계 최대의 자본 공급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자본을 차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군수물자를 미국의 어떤 공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시점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그 이전에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패권 국가의 지위를 사실상 미국이 건네받게 되는,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아직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고립주의가 좀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2차 대전 이후의 어떤 상황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영국이 그리고 유럽이 차지하고 있던 어떠한 포지션을 상실하게 된, 승전국들도 말 그대로 많은 상처를 입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 가잉 생산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생산이 부족하는 시대였다면 1차 대전 이후에는 이 전쟁을 위해서 그 총력전을 벌이다 보니까 각 국가들의 공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를 됐어요. 그리고 신흥공업국 그리고 신흥농업 국가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농작물의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증대되었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뭐 어떤 철강이라든지 뭐 어떤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한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기존에 있지 않던 신흥 공업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든 공업이든 생산 가잉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전쟁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그 전까지 이민이라든지 구대륙인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었는데 그런 어떤 인구 이동이 조금 이제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대륙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뭐 이 남미 이런 지역에 어느 정도 이민의 어떤 수요가 충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사다리를 걷어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민을 어떻게 보면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런 어떤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에트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재정이 무너지고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가 도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 이쪽에서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강화되고 어떤 그 기본적으로 그 단순히 사람들을 예전처럼 뭐 전쟁에 뭐 징집을 해가지고 보내고 일을 막 시키고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대우, 적절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지위가 강화되고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고 그 단순히 국가나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활용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나서 부족한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국가나 그 사회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등장하게 되고 도입되고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 뭐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서서히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계 1차 대전의 승전국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뭐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의 군대가 독일에 쳐들어갔다가 뭐 완전 완패하고 나서 일찍 떨어져 나갔지만 이 러시아라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 아주 늦게 산업화가 되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리고 여전히 농노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봉건 시스템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1차 대전 참전을 기준으로 그 어떤 노동자들과 군인의 파업, 반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국가 체제가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1917년 이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기도 전이에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파업이 커지고 확산되고 해서 제정 그 러시아의 차르가 다스리는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고 레닌에 의해서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공산당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패전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치솟았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독일이 그 승전국,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전을 했잖아요. 그 패전한 대가로서 승전국들한테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외화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외화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외화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 내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화가 있는데 이 마르크화보다 이 마르크화와 비교할 수 있는 외국 화폐가 있는데 이 외국 화폐를 엄청 가지고 와서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되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엄청 올라가는 거죠. 마르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엄청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일이 패전을 했잖아요. 그럼 물자 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화폐의 가치는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물자는 부족하니까 물가의 그 가격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올라가는 완전히 그런 형상을 띠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오스트리아에서는 1922년하고 23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한 3, 4년 뒤인데 이때 물가가 14,000배,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23,000배, 폴란드에서 250만 배, 소련에서 40억 배, 그리고 독일은 1조 2,600억 배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말 쓰죠. 스노우볼이 굴러간다라고. 이게 왜 그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다 보니까 외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전쟁 이후에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 물품의 가격 가치는 상승하고 이런 한번 흐름이 탔는데 그 탄 흐름이 이제 급속화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냐면 이제 그냥 어떤 독일 화폐 마르크화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마르크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더더욱이나 이 마르크화를 팔고 외화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물가 상승도 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이런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독일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마르크화라고 하는 독일의 법정 화폐는 더 이상 이거는 오히려 휴지보다 못한 가치를 갖고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가 어려우면 그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사회 체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레닌에 의한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했고, 여기 지금 보면 독일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블럭 쌓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블럭이 아니고요, 마르크화 뭉치입니다. 돈 뭉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 블럭으로 쓸 만큼 종이 쪼가리, 휴지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 당시에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발생이. 그리고 승전국들이라고 해서 항상 다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1929년에 10월 말에 뉴욕 주식 시장에서 이 주가가 대폭락을 해서 이 시점부터 주가가 끝도 모르게 하락을 해가지고 3년 후에 최고점 대비 하락폭이 89%. 그러니까 주가가 1,000원짜리가 있었으면 100원이 된 거예요. 3년 만에. 이렇게 떨어진 주가가 회복을 한 거는 30년 뒤인 1954년에 가서 회복을 합니다. 이때 사실은 미국이 세계 1차 대전 때 승전국에 있었기 때문에 요 1920년대에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는데 이 미국 경제 혼자 괜찮던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1920년대 동안 미국의 공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력도 커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사회의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도, 인구 증가, 자동차의 보급, 라디오의 보급,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왔었거든요. 잘 되어 오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도 1980년대 때 버블 경제를 겪어요. 버블 경제. 그래서 경제가 너무 잘 나가, 너무 호황이고 뭐만 해도 다 오르고 주식 시장에 주가에 투자만 하면 내일 주가가 오르고 뭐든지 투자하면 잘 되는 그런 호황 시기요.
너무 호황,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극도의 호황 시기를 일본이 1980년대에 누리게 됩니다. 그런 느낌처럼 미국도 1920년대에 그렇게 호황기를 부리다가 20년대 말에 와서 1928년, 29년에 이게 너무 확장되고 너무 이제 씀씀이가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연방준비위원회,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치면은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위원회가 통화정책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고 이자율을 올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왔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활동이 어려우니까 각 국가들이 확장 재정을 했어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시장에.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긴축 재정으로 들어갔죠.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고 금리가 오르잖아요. 딱 지금 그 상황처럼 1928년, 29년 요때도 미국 경제가 호황기를 막 거쳐오다가 너무 확장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긴축 정책으로 돌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이 오르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면 해외 자금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거의 뭐 전쟁 끝나고 나서 폐허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발생하고 돈의 가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외화 자금들이 미국으로 굉장히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떤 보면 돈이 돌지 않는 금융 경색이 일어나고, 미국은 긴축 재정을 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호황기를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주식이,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냉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2-3주 전이었나요? 4주 전이었나요? 중간고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튤립 버블처럼, 튤립 버블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도 그거였죠. 튤립 꽃이 예쁘니까 사람들이 막 선물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치고 오르다가 어느 순간 확 꺼지는 거죠. 확 꺼지면서 그 꺼질 때 이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서서히 오르다가 팍 꺼지면 그 어떤 낙차폭이 엄청 크잖아요. 이때 1929년 10월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랬어요. 20년대를 호황기로 계속 부리다가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긴축 재정으로 돌리면서 더 이상 이 확장 재정을 버틸 수가 없는 정부의 여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면서 금리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경기가 꺾이게 되었고, 그 경기의 꺾임 지점이 쉽게 말해서 롤러코스터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지점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1929년 10월에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붕괴되는 것도 그래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확 꺾였어요.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이제 멘탈이 깨지면서 뭐예요? 너도 나도 모두 다 팔기 시작하는. 그럼 더 내려가죠. 밑도 끝도 없이 지하 2층, 그러니까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경제 버블이 꺼지면서,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이 주식시장에 붕괴가 왔고, 주식시장에 붕괴가 오다 보니까 주식을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경우도 있겠죠. 그럼 부실 채권이 늘어나겠죠. 곧 그래서 은행도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1933년까지 미국 전체 은행의 40%가 파산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은행들이 힘들어지니까, 은행들이 원래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기업 대출을 옥죄겠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경영 활동이 어려워지죠. 기업 경영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이 부도를 나겠죠. 기업들이 부도 나니까 사람들이 실직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직자가 엄청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그 국가의 가처분 소득이 줄겠죠. 전반적인 실업률이 증가하면 그 사회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면서 그 가처분 소득이 다 같이 줄겠죠. 그러면 소비는 더 감소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IMF,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IMF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 공급망의 경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몇 번 겪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어릴 때
2008년, 2009년 글로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아마 겪어본 세대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는 IMF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한국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뭔가 그 경제의 흐름의 연결고리 하나가 박살이 나면서 그 악영향이 다른 거에 미치고 다른 거에 미치고, 지금 이것도 이건 거예요. 주식 시장이 꺼지면서 은행의 부실 채권이 많아지고, 은행의 부실 채권이 많아지니까 은행이 힘들어지고, 은행이 힘들어지니까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야 되는 은행이 힘들어지니까 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들이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실직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실직이 증가하게 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게 되고, 소득이 줄게 되니까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니까 결국에는 생산 과잉이 발생하는 거죠. 생산 과잉이 발생하는 거죠.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소비가 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의 흐름에 뭔가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이게 도미노처럼 이런 현상들이 경제적 위기를 몰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공황, 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떤 경제 위기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대공황 시기에 증권거래소에 몰려가서 주가가 막 내려가니까 지금처럼 주식을 뭐 휴대폰으로 거래하던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진짜로 이 주식 거래소에 와서 종이로 써내서 주식을 거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너도 와도 몰려와가지고 자기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실직자가 증가하니까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공산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물리고, 국가의 어떻게 보면 그 처분 가능한 어떤 자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내수시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든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1930년에 29년도에 대공황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이 그 관세법을 제정을 해서 해외 공산품, 그러니까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공산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 때문에 유럽이 안 그래도 세계 1차 대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유럽의 그 산업국가들,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엄청 큰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이 피해가 독일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1차 세계대전이 독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프랑스 땅에서 이루어졌다, 거의. 그래서 독일이 사실은 지금도 유럽에서 굉장히 그 어떤 공업국으로서 입지가 탄탄하지만, 이때도 그랬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식민지를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먹어야지만이 그 국가가 돌아가고 전쟁 배상금도 갚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을 시작을 하니까 독일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의 독일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을 좀 타파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세를 높임으로 인해서 국제무역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국에서 생산된 물건은 그 물건의 가치가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을 받고 자국민들한테 팔 수 있지만, 외국에서 똑같은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 20%, 30%의 관세를 붙이면 그 물품은 소비자들한테 120, 130에 팔리게 된단 말이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소비자들한테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무역을 저해시키고 국제무역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량이 1932년도에는 대공황 이전인 1929년에 비해서 25%가 감소하게 되고, 무역 제품에 당연히 가격도 하게 되고 무역량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대공황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뭐 갖다 댈 수 있고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버블이 꺼진 측면이 가장 커요. 예, 그래서 해외로 자본 수출을 하던 미국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됐고 금융이 이제 해외 금융 경색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소비 정책 이 성장하던 그 어떤 시장의 소비 정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해외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고 결국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서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은행이 파산하는.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가 되면 한국 정부의 경우에도 보면 2008년,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적절한 정책을 터서 주식이나 증권이나 이 은행, 금융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걸 유지하는 좀 그런 정책들을 펴서 시장을 지탱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요 시기에 미국 정부는 그러한 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를 못해서 이런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 그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세계 경제 체제가 아직까지는 좀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본이제의 어떤 취약성과 결함이 어떻게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본이제 자체가 종이와 태환을 시켜서 금과의 태환으로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인데 그 어떤 근본이제의 한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1차 대전 이후에 각 국가들이 다 폐허가 되고 산업이 무너지고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관세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 세계 무역이 감소하게 되고 세계 무역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축소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해외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유지하던 어떤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것도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세계 경제나 세계 안보의 어떤 균형자 역할을 했는데 영국이 그런 어떤 패권 국가로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상실했고 미국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러니까 유럽 이래는 간섭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겠다. 이런 고립주의가 지금 오늘날의 미국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미국은 세계 일에 내가 뭐 나서서 간섭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고립주의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의 공백기 같은 게 발생한 거죠. 종전의 패권 국가는 힘을 잃었고 새로운 패권 국가는 나서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세계 경제의 어떤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자체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유무역주의가 많이 쇠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펴게 되죠. 그래서 특히 영국이나 이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을 중심으로 자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어떤 무역 금융을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자국과 식민지 이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그래서 이런 거죠. 블록 경제란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있으면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캐나다나 뭐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독립을 안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그 식민지 국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요. 그런 다음에 영국하고 그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서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의 이동은 자유롭게 하되, 자본이나 물품의 이동은 자유롭게 하되,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들어오는 거에는 엄청난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그 블록 안에서, 그러니까 블록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과 그 식민지, 프랑스와 그 식민지, 그런 식으로 블록 안에서의 어떤 물품의 이동,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그 밖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세를 떼임으로 인해서 그 세계 교류, 어떤 세계적 무역의 흐름 자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방식의 블록 경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 경제의 대공황과 블록 경제의 대두,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자유무역주의의 쇠퇴,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은 이제 점점점 각자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영국은 자신들의 길을 이렇게 찾습니다. 1930년대에 보수당과 노동당이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가지고 균형 재정을 목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등장한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식 유효 수요 창출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공공사업 이런 것들을 벌이고요. 근데 뭐 영국이 그렇게 경제적 체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세계대전으로 돌입하게 되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제 고수하다가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치 혼란기로 접어들게 돼요. 그런 그래서 파리 코민이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설립되기도 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독일과 같이 패전국, 1차 세계대전 패전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도 어떻게 보면 그 혼란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불만이 쌓여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선동하는 선동가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선동가가 이제 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전체주의,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나치즘 혹은 파시즘, 이런 것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나치즘, 파시즘 혹은 군국주의, 일본도 사실은 후발주자로서 그 만주 지역이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으로 팽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잘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고,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일본의 팽창이나 확장을 좀 견제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치즘과 파시즘,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무력 충돌을 바탕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초창기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진압을 했으면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세계 1차 대전의 폐해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경제적 상황도 경제 대공황을 겪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국가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확산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을 침략을 해 들어갔고요. 미국은 또 좀 다른 길을 걸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한 뉴딜 정책에 의해서 미국은 경제 공황을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거래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새로운 거래죠. 이 새로운 거래란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노사관계, 무역, 금융, 공업, 농업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약속을 하자. 새로운 어떤 약속을 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뉴딜 정책입니다. 그 뉴딜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에 있어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반독점법 시행을 정지합니다. 미국이 우리가 록펠러 얘기를 하면서 반독점법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의 어떤 한시적 규정 예외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노동 시간을 줄여요. 노동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그걸 통해서 임금 인상을 시키는 뭐 그런 방식으로 대신,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면서 뭘 하냐면 노동자들의 어떤 어떤 이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파업권이죠. 파업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게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서 단거를 해결해주고, 노동자들한테는 월급 올려주고 파업할 수 있게 어떤 단체 교섭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산업부흥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을 조정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가가 산업이나 자본이나 기업이나 농업 생산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미국이 이런 뉴딜 정책을 쓰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가. 근데 이제는 미국 뉴딜 정책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정책들을 피임으로 인해서 그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져요. 예금보험 제도 도입되고, 뭐 대부업을 뭐 유지하는, 뭐 낮은 금리로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뭐 나름의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극복을 한 거고, 유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국가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그 갈등이 고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 2차 대전은 인류가 경험한 전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이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발전하긴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사람들의 피해, 물적 피해, 이런 것들이 세계 1차 대전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도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계 2차 대전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말 그대로 유럽은 진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잃어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20여 년 만에 세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초강대국, 초인류 국가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소련이라는 안티테제도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냉전체제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런 경향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 핵무기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는 핵무기에 의한 어떤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상호 확증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서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게 돼요. 상호 확증 파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핵무기가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는 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는데,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이 강의 자료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이 그 이전의 사회와 세계 대전 이전과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어떤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20세기죠. 20세기 1900년대를 흐름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의 어떤 큰 흐름을 어떤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흐름과 경제 대공황 그리고 근본위제를 중심으로 쭉 살펴보았어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뭐 책이라든지 영상 자료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해석이 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를 어떤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걸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시각이 저는 다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런 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주차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이제 현대의 어떤 물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에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해서 되게 그 밖에서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잘 녹음이 됐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도 강의 영상, 다음 주에는 뭐 시끄럽진 않겠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강의 영상으로 만나더라도 조금 소음 없는 강의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